어제 위중증 환자가 43명 줄어 누적 기준 839명으로 집계됐고 신규 환자도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와 정부는 치료제 도입 시점과 활용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직 의사 등이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중단 결정과 별개 소송으로 김부겸 총리는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듣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으로 화해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경찰이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초 안전진단과 함께 화재 건물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7년 6개월 만에 음료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두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에 국내에 들어온다고요? 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에는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화이자와 총 7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온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치료제 도입 시점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음 주 중에 밝힐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또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개선할 점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검역과 역학조사, 진단검사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확진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717명입니다. 전날보다도 409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 금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1,100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3명이 줄은 839명으로 이틀째 8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사이 45명이 늘어 누적 5,932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5.3%를, 전국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해 식당을 접는 사례가 늘면서 중고 식기업체 창고에는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집기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식기업체들마저 장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방용품 업체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이 주방용품 업체 가게 안입니다. 보시다시피 식기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기들을 황학동에서는 매입해서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창업하는 사장들에게 파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이 거의 안 보입니다. 식기를 사려는 손님은 많이 없고 폐업 때문에 중고로 팔려는 사람만 많아서인데요. 상인들이 체감하기로는 주방에서 쓰는 기구를 팔려는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로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헐값에 사들이더라도 개업하는 사람이 적으니 팔리지도 않아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만 간다는데요. 중고 수요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판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창고를 최대한 정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라 합니다. 황학동 상인들 역시 얼어붙은 자영업자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재난지원금 한 푼 못 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이어 2차 피해가 생긴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달라는 건데요. 팔리지 않는 중고 집기는 버려지는데 폐기물 업체에 과거 트럭 10대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트럭 15대가 들어올 정도로 버려지는 물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자영업자들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폐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요? 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1%포인트 떨어진 12.8%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폐업하면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손실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돈마저 없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신규 창업은 없고 도저히 못 버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다 보니 서울 곳곳 상권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명동 공실률이 43.3%로 서울에서 가장 심각하고요. 신촌은 4 가운데 하나, 광화문은 5 가운데 하나는 빈 점포인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점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도 간판과 업장불을 켜놓고 영업 의지를 내보이는 건데요. 시위를 기획한 자영업자 단체는 살기 위해 영업을 해야만 한다며 시위 목적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죠.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입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변이들처럼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숨지게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쓰나미는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제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각 6일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는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또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7만 5천 명으로 1분당 4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코로나19 검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와 자가진단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여객기 탑승자는 탑승 전 유전자 증폭 검사, PCR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어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1월 1일과 비교한 방역 지표,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 도입 추진 현황, 세 번째는 오미크론 대응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등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75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입니다. 단계적 일상 전환 시점인 그때 비교하면 중환자 병상은 1,083개가 늘어났습니다. 671개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작년 11월 1일 455개소에서 현재는 1,826개 늘어나 1,371개가 추가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약 1만 개였습니다. 현재는 1만 4,9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노력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도 일산업의 초기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0%입니다. 수도권은 55.3%, 비수도권은 48.2%가 되겠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12월 13일 82%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 가동률인 45.2%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41.2%로 작년 11월 1일에 비교해서 가동률 60.0%입니다.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중등증 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37.3%입니다. 작년 11월 2일과 비교해서 그때는 51.4%에 비교해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의료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병상 대기 환자 수도 지난 12월 29일 이후로 계속 없는 상태입니다. 병상 확보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료진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행 기면 감소에 이어 위중증 환자 등의 전반적인 방역 지표도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29명입니다. 3주 전, 2주 전과 비교해서 같은 요일 대비 그때는 6,000명이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39명입니다. 1월 3일 계속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만서도 점차 낮아져 800명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비중도 15.1% 또 534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35%까지 올라갔던 확진자 비중이 지금은 15%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의 80 내지 90%가 어르신들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확진자는 작년 11월 1일 비교해서 그때는 1,663명이었습니다. 2배가 넘는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작년 11월 1일 비교해보면 343명으로 아직은 2, 3배에 가까운 중증 환자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또 유행 규모라든지 우울증 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대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가신 곳에서는 외출을 자제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구용 치료 도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한국 화이자사와 40만 병분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총 100만 4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금형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예정대로 1월 중순에 국내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 이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간 중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입니다. 오미크론 향후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두세 배가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8.8%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감염과 중환자 치료 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3T 전략, 즉 검역, 역학조사, 진단검사의 효율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자를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감염과 전파 우려가 높은 집단 위주로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으로 효율적인 자율적인 역학조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자 검사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보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등 효율적인 의료대응 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정부는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체로 취합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위험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전략을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다시 일상 회복을 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일상 회복의 최선의 수단인 예방 접종과 방역 패스 협조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에 계실 겁니다. 다소 좀 참아주시고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에 동참한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해서 정부는 병상이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화 추세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 등 방역 지표도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불은 어제 저녁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선 인부들이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기초 감식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감쌌던 시뻘건 불길과 연기는 사라지고 이제 검게 탄 화재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인 11시부터 현장에선 기초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감식이란 건물의 외관을 보고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또 감식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 계획을 짜는 것을 바랍니다. 이곳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그젯밤 11시 46분쯤입니다. 19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7시 19분 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규모인데다 마감재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이형석 소방이 등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정은 80% 정도 진행돼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불이 났을 당시 관리자를 포함한 인부 5명은 건물 1층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초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목격하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수사본부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진단할 계획인데요.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근무일지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 제1장례식장에 차려진 가운데 평택역 앞엔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반 평택 이충 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는 반년 전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잔불 정리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1명이 화마에 쓰러졌는데 소방당국의 성급한 대응이 반복된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평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온 건 큰 불길을 잡은 뒤 3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이미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었고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층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은 구조대원 5명을 집어삼켰고 고립돼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발령된 대응 2단계 조치.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화마 속에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26살 구조대원 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가슴이 진입해서 저희가 인명검색을 1차 했지만 2차 추가적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심정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선착대가 도착한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자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대응 단계도 차례로 하향했습니다. 이때 내부로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한 김동식 구조대장은 다시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참사. 구조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방당국이 성급하게 대응 단계를 낮추고 무리한 현장 진입을 용인한 게 공통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부들 다 나왔다라고만 해줬으면 구조대 절대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구조대 안 들어가고 진압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비난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임무가 주어진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구조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역세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한 10조 정도의 비용을 가져오면은
이게 전부 기존 노선들을 이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7조 정도를 크게 잡아도 그러면은 17조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조 정도는 저희가 역세권 그 주택부지 그 택지 공급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충당을 하면은 한 10조 안쪽으로 기존의 노선들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고, 이게 더구나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은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토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지를 않습니다. 네.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다음. 네. 마이크. 매경이 유수입니다. 일단 전날에 원팀을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수도권 광역 교통 정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GTX 노선 같은 경우에 이익 집단의 갈등 문제가 클 텐데 이건 좀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익 집단. 정확하게 좀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 집단에. 지역 간의 주택 지역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주변 지역 간의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일기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신도시 1기, 2기, 3기 이렇게 신도시를 쭉 개발을 했는데 그 주택 공급만 해놓고 신속하게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 수도권 도심으로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또 그 인접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도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데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이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출퇴근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확보를 최우선적인 국가 책무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형원 기자입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집값 안정을 말씀하셨는데 GTX 노선을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연장도 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GTX 역 주변의 집값은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선을 추가하거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집값이 더 많이 뛰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주민들이 인접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나 주택 시장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사실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재개발 정책을 필 때에는 그런 이주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수도권의 이런 그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역세권에 또 신규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은, 이게 지금 센터인 도심의 그 주택 수요가 거기에 경제 활동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택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치솟는 것이고, 서울 도심 집값이라는 것이 결국 전국 집값 상승을 또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면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집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주택 공급의 그 증가와 함께 이런 그
빠른 접근성이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또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으니까요. 이분들께서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짧게 길지 않게요.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질문을 받으시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받고 제가 다른 일 하러 가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정책본부장께서 하나만 좀 더. 네. 서울과 연결되지 않는 외곽 순환선의 경우에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2선을 말하시는 건가요? F선? 지금 이 F선도 이 기존 노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여기 기존 노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런 순환선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여러 곳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된다면은 이쪽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려서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고 발전. 그래서 집값 안정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이러한 광역 교통 시스템의 구축, 이 접근성이 공급이 되면서 또 다른 경제적인 수요, 또 이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또 창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준비하신 분들께서 추가로 좀 우리 현안은 오늘 여기서는 안 받겠습니다. 설명 끝나고 또 현안 질문 받을 겁니다. 아니 안 가세요. 여기 잠깐 회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세요?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린 것처럼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메타버스 시즌2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듣는 데 주력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면서 당의 내홍을 봉합한 윤석열 후보.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적극적인 정책 행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매듭지은 윤석열 후보,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타서 시민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실제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건설이 추진 중인 1기 GTX의 ABC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의 동서를 각각 연결하는 D2 노선과 경기도 거점 도시들을 잇는 F 노선 등 2기 GTX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GTX 노선 주변 지역을 콤팩트 도시로 개발해서 최소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후에는 당사에서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납니다.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그간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로 지목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준석 대표와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조문했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최첨단 위치 추적 장치 완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당내 갈등을 풀어낸 뒤에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윤 후보의 변화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칠 거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박수영 의원을 향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며 여전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화합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어제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던 상황인데요. 당내 갈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느냐는 질문에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지역 순회 일정인 이른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역 순회 일정 출발에 앞서서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 빈소에 먼저 조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애도를 표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챙길 거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하는데요. 출발지는 서울입니다. 오늘 이 후보는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을 듣고 직접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동 양육시설을 찾아서 육아하는 부모들과도 만나는데요. 공공보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일정으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만납니다.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보건소장 등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방역 상황과 함께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깊이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원의 몸에 길이 70cm짜리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숨진 직원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오고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을 저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허위 신고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술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사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같으면 거기 누워서 하이 먹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여튼 똑바로 좀 서주라고. 전국 아파트를 바라보는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5.6으로 5주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아래라는 건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에서도 매매 수급 지수가 99.9를 기록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두 가격과 물류비가 최근 급등한 여파로 현재 판매 중인 음료 53종 가운데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 인상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구매한 사람은 60대 이상 남성이 25.7%로 가장 많았고 여성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 연령층이 36.2%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은 98계단 오른 18위를 기록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분야 책들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 다음 주에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한편 어제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금 증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현장 감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질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층에서 그 입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108호 부근에 냉동고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요. 거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고체 연료를 태워서 이제 데우는 작업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금 고체 연료를 태워서 데우는 그 작업 중에서 어떤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또 거기 보면 주변에 위치한 그 전기 배선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전열기구라든지 전기기구들이 또 많이 꽂혀 있었다는 또 증언도 있어서 또 전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재의 그 원인이 되었던 장소는 1층이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이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산소통이라든지 LPG 가스통도 다수 있었고요. 또 발화성 보온재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화재 감식에서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지금 아마 지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화재 소방관 3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에 모두 개인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만 현장에서 좀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네, 이게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오후에 11시 45분쯤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게 한 7층 규모의 지금 지어지고 있는 냉동 창고 건물이었는데 여기 이제 소방에서는 14분 만에 1단계를 발령합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진화에 나섰는데 7시간이 지난 오전 6시 32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오전 7시 10분쯤에 대응 단계를 해제했고요. 거기에 이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소방관들을 이제 투입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3분이 사망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왜 전개됐냐면 이제 소방에서는 대응 단계를 해제했는데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지금 불이 이제 발화가 다시 재발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네.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뭐 공기호흡기라든지 산소통이 이제 30분에서 최대한 50분 가량 버틸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시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직하신 소방관 3분의 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3분인데요. 이형석 소방이 같은 경우는 1994년 7월에 임용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테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28년이나 되는 이 베테랑 팀장이셨고요. 또 지금 뭐 아내라든지 가족, 뭐 군대 간 아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족의 가장이셨던 분이었고, 또 박수동 소방교 같은 경우 2016년 2월에 임용이 됐고요. 또 올해 동료와 결혼을 앞둔 또 예비 신랑이었다라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조우찬 소방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 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신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화재 사고에서 안타깝게 또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형 시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났다 하면 굉장히 큰 불로 번지거나 아니면 한번 잡혔다가 이번처럼 또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좀 잦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력 투입을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번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희생되지는 않고 많은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쿠팡 물류센터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희생된 사고인데 왜 똑같은 그런 소방관들의 희생이 이어졌냐를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소방에서 대응 단계를 너무 섣불리 해제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도 처음에 대응 2단계를
지금 시행을 했다가 18분 만에 1단계를 하향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천 소방서장이 지휘권을 받으면서 1시간 38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응 1단계가 되고 이제 다 해제가 돼 버리니까 여기 이제 결국은 소방에서는 불이 다 꺼졌다라고 판단하면 인명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명 구조 대원들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소방대원 한 분이 순직하셨던 그런 사고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처음에 이게 대응 1단계를 했다가요. 바로 또 지금 그 다음 날 오전쯤에 그 지금 큰 불길을 다 잡았다라고 해서 소방 대응 단계를 완전히 해제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또 인명 구조라든지 잔불 확인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 대응 단계를 좀 섣불리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좀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응 단계만 인지하고서 현장 투입된 대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 전반의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의 말만 믿고 지휘부의 판단만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부에 있던 우레타폼에 의해서 갑자기 급격히 다시 화재가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대형 창고라든 것이 이게 계속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왜냐면 안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데다가 또 여기 가연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재물들이 무너지고 가연성 물질이 같이 폭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발생하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불이 막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 대원들은 사실 어떻게 판단한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휘부의 말만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부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런 지금까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서 지휘부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정확한 절차나 또 매뉴얼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에서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또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소방 당국의 그리고 지휘부의 매뉴얼 그리고 지휘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신축 공사장에서 지금 화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완전히 짓기 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이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평택 냉동창고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전이었어요. 네. 만약에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건설을 하고 있는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물에서 소방적인 부분에서 이 화재에 대비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법적으로도 좀 아직 정비가 되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비켜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데 이제 건물 내부에 보면 이제 산소 용접 작업, 산소통, 그다음 바닥 작업, 가연물질, 특히 이제 우레탄이라든지 네. 또 외벽에 있는 샌드위치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폭발 가능성, 또 화재를 크게 키우는 그런 모든 그 물질들이 다 여기 내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간이 소화 장치하고 비상 경보 장치하고 뭐 간단한 소화 설비가 전부인데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과 또 다르게 이런 지금 대형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제도라든지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건축 중인 이런 대형 물류 창고에 대해서 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뭐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안전관리 감독 자체에 대해서 뭐 공사 업체라든지 아니면 하청을 준 업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또 제도 개선 그리고 안전의식 강화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부터요. 지금 이천 물류창고 화재, 또 용인 SLG 네. 화재 사고, 또 작년에 쿠팡 물류 화재 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다 보면 이제 건축을 하다가 지금 이제 준공 전에 보통 계속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작업자들의 어떤 그 안전 의식이 좀 부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철저하게 감독하면 불이 날 리가 없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 작업장들에 대해서 여기 특히 이제 외주를 많이 또 줍니다. 여러 업체들이 같이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업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안전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서류상과 다르게 신고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소방관 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화재 진압을 하시다가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이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왔던 그 대형 화재 사고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전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번 그 화재 사고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안전관리감독 규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뭐 전기 설비라든지 여러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지난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이름을 딴 데이트 폭력 처벌법, 황예진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7월 25일에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그 사이에서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였던 황예진 씨에게 폭행을 가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머리와 몸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머리와 몸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됐고 여러 차례 폭행이 이루어져서 그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결국 뇌출혈로 입원을 했는데 3주 후에 이분이 이제 계속 뇌사 상태,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3주 후에 8월 17일에 사망을 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현재 이 피의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지금 그 재판에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폭행이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살인죄로 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좀 기본적인 주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의 결과가 이르면 이제 상해치사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최초의 경찰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해죄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영장이 반려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상해치사로 다시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해치사죄로 지금 이 재판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10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그 법원 1심에서 선고는 7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항의를 했던 거죠. 실제로 그 재판장 안에서 이 7년 선고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유족 측에서는 뭐 탄식이 이어지고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뭐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그 국민청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0만 이상의 국민청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뭐 간략하게 지금 현재 1심까지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법정에서 추가 법적 다툼이 좀 있을 예정인 거죠? 예, 분명히 뭐 다시 지금 뭐 2심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결국 지금 피해자 유족 측하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성에 대한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지금 여기 뭐 심리 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고의성이 입증되게 지금 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을 묵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뭐 111나 119에 뭐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뭐 구급 요원을 했던 분인데 이 그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고의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2심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판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소의 2~3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기 정체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예년 수준을 2~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5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